안녕하십니까. 부메랑으로 돌아온 문 대통령 공직배제 5대 원칙 이런 기사가 있는데 이게 뭔가 한번 볼 때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이장 전임, 논문 표절, 5대 비리 관련자의 고위공직 원천 배제. 저번 대선 때 문재인 후보가 이 5대 원칙을 약속했습니다.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은 이런 비리 관련자는 고위공직에는 올리지 않겠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이제 인사청문회 해 보니까 5명 중에 3명이 이리저리 걸리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처음부터 좀 삐걱대는 거 아니냐 이런 지금 평가를 받는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거를 어떻게 보느냐면요. 이제 공수, 그러니까 공격자와 방어자, 이제 입장 바뀌면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인준 받으려고 후보가 된 사람들 나이가 대체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50대, 60대 그러지 않을까요? 물론 40대도 나오고 그러겠죠. 그런데 그 세대들 과거에 20대 때, 30대 때 자라올 때, 그러니까 20, 30년 전 뭐 이럴 때요. 그 사회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그때 그냥 이장전임 그냥 늘 했던 거고 힘있고 빽있고 그러면은 병역 면탈도 잘 받고 그런 시절입니다. 힘없는 서민들이야 시민들이야 그 뭐 병역 면탈 할 수 있습니까? 그때 그렇게 했어요. 분위기가 그래요. 물론 국가적으로 있을 수 없는 분위기지만은 한국의 분위기는 그랬다는 것이죠. 선진국에서는 그랬다면 큰일 나죠. 그러나 그때 분위기 그랬기 때문에 거의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지 않는 후보를 찾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역대 정권마다 정말 그런 데 걸리지 않는 후보를 인준시키고 싶겠죠. 그런데 안 됐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또 알 수 없는 불투명한 사람을 시킬 수도 없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날이 갈수록 인사청문회가 강화되다 보니까 뽑을 사람이 없게 돼버리는 거예요. 대충 넘어가면 괜찮은데 공격자는 시원하고 답변자는 답답한 거죠. 그래서 이제 변명이 나와요. 그때는 이랬고 참 대선 때는 이랬지만 현재 입장은 이렇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다 보면 또 한쪽에서는 전에는 이렇게 공격했지 않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서로가 서로를 주고받고 공격하고 돌고 돈다는 것이죠. 돌고 돌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도 결국은 또 저쪽으로만 가는 게 아니고 또 돌아옵니다. 이게 인생이라는 것이죠. 돌아와요. 또 돌아왔으면 갑니다 또. 그러나 이제 앞으로 그 5대 비리는 결국은 한국에서 이제 차츰차츰 없어져야 되겠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개혁입니다. 개혁. 역사적으로 항상 개혁하고 시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럼 그럴 때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개혁이라는 것은 거의 다 실패한다. 기득권의 저항을 받아서 다 실패하는 것이 개혁이다. 나는 그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그 역사가 그래요. 그러면은 성공한 개혁은 어떤 때 오느냐? 이럴 때 옵니다. 역사적으로 어떤 국가가 대혼란에 빠져가지고 기존 기득권 왕족 귀족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때 반란이 됐든 뭐가 일어나면서 완전히 쓸어내고 새 판을 짤 때,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경우가 이제 새로운 왕조가 나타나고 새로운 나라가 건국되죠. 이럴 때나 가능한 겁니다. 이럴 때나. 자, 그런데 또 그보다는 못하지만 또 개혁하는 계기가 있습니다. 혁명이라도 좋고 구테타라도 좋고 완전히 뒤집어 가지고 새로 싹 쓸어내고 새 판을 짜는 경우, 이럴 때 또 개혁이 그나마도 좀 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득권 그 힘을 유지시키고는 개혁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이런 게 그래서 개혁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득권 몇 명을 처벌하고 밀어내고 직위를 뺏고 한다고 해서 개혁이 되느냐? 안 돼요. 그거 다시 돌이켜서 또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득권이 반발해서 다시 쳐들어오기 때문에 안 되죠. 그래서 기득권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개혁은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개혁하는 길이 없냐? 있어요. 장기적으로 하는 것이죠. 현재 세대는 그저 견제나 하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서로 합의하에 어느 정도 양보하에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 시스템이나 법에 의해서 세월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화하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개혁. 그리고 조금 이따 말씀드릴 저 잘하는 세대들의 정신을 교육해 가지고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이어지면서 하는 개혁. 이런 것만이 이제 성공할 수 있는 것이죠. 자라나는 세대들을 교육을 올바로 하는 거예요. 10년, 20년, 30년 앞두고 이렇게 해야만 개혁이 성공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자라나는 세대들의 정신이 바뀌잖아요. 인생관, 가치관, 행동 모든 것이 습관적으로 딱 바뀌고 자리를 잡아서 그들이 나라를 경영하고 기업을 경영하고 가족을 이끌어갈 때 여기에서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렇게 세대가 한 세대, 두 세대 바뀌면서 완전히 이제 개혁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면 되고, 또 국가가 무너지고 정신 가치관이 무너지고 잘못된 풍습이 나오는 것도 그것이 반대로 되었을 때 그렇게 나옵니다. 이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파 진영이 어떻습니까? 지리멸멸, 어떻게 보면 오합지졸, 이런 기분 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지율이 어떤가요? 뭐 여론조사 꼭 믿을 바도 아니지만은 형편없죠. 역대로 우파 정당들 지지율이 이렇게 떨어진 적이 있었습니까? 수십 년간 엄청나게 잘못했어도 이렇게 떨어진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IMF를 불러일으켜서도 이렇게 떨어진 적이 없어요. 물론 여론조사 상에 잘못된 거라 해도 좀 심하지 않아요? 더더구나 홍준표 씨가, 그때 홍준표 후보입니다. 24% 정도 얻었습니다. 여차 있으면 더 크게 얻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파 국민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지지율이 8%예요. 정당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도대체 마음 붙이고 지지하고 할 대상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분위기가 되고 철저히 무너지게 되는 원인이 뭐겠습니까? 우선 당장 이렇게 볼까요? 이제 우파라고 하는 일반 기득권들을 한번 보세요. 막 국회의원이라도 좋고 누구라도 좋습니다. 대체적으로 은수저 금수저 안 되겠나 싶어요. 왜냐하면 성공한 부모를 두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다릅니까? 조직력이 다르고 전투력이 약하고, 그리고 주변을 챙겨주고 힘을 합하고 이런 부분에서 많이 약하다는 것이죠. 이제 줄서기는 강해요. 줄서기는. 그러면은 그 반대편을 한번 볼까요? 그 선대들이 막 성공해가지고 빛나는 사람들은 몇 프로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날 때부터 은수저 금수저는 아니었을 거예요. 아마도 뭐 몇몇이 있겠지만은 대다수는 학생 시절부터 운동권이든 어떻게 하든 뭐 파괴를 받으면서 했던, 굉장히 그런데 많이 심취하고 열렬히 뛰어다니고 이런 사람들 아니었겠나 싶어요. 그렇게 10년, 20년, 30년, 40년의 세월이 흘러가지고 지금 50대, 60대, 70대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오랜 과정을 거치면서 단체도 만들고 조직도 키우고 장악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힘을 확대시켜 왔다는 거죠. 끝없이 지금까지. 그래서 그 힘이 만개하고 있다, 꽃을 피우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면은 자, 여기서 이미 어떻게 됩니까? 힘 차이가. 당장의 언론만 해도 그렇잖아요. 요즘 언론 도대체 우파 언론이다 할 수 있는 게 보입니까, 여러분? 그 왜 그렇게 됐을까요? 과거에는 안 그랬는데. 그것도 저 노조다 뭐다 하면서 이렇게 힘이 커지면서 진급하고 결국은 편집이고 집행이고 이런데 권한을 다 확보해버린 층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가는 거 아닙니까? 전체가 이제 그렇게 다 됐으니까 그게 이제 힘 아닙니까? 당장의 언론 노조, 지금
언론노조 가입 안 된 그런 언론기관 몇 개나 됩니까? 그 언론노조 민노총 소속이잖아요. 이렇게 다 돼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게 바로 힘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네이버 딱 들어가 보세요. 거기 많은 언론기관 이름이 쭉 나옵니다. 참 10년, 20년 전에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언론기관도 많이 있는데 수없이 생겼어요. 그리고 뭐 기자들이 수만 명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나라 기자 이런 말을 듣고 사는 사람들이 수천 명 넘고 수만 명 안 될까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디서 활동합니까? 다 온라인, 인터넷 쪽에서 활동하는 거 아닐까요? 왜냐하면 이 지면을 옛날처럼 발행해가지고 언론기관이 유지되고 그게 안 되거든요. 발행부서가 가장 많다는 그런 언론기관도 지면 가지고는 적자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 그 바탕을 이루고 있는 것이 네이버인데 네이버 안에 올라있는 언론기관들 한번 보세요. 명칭들 어떻습니까? 거기 우파라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냐면은 수많은 그런 노력을 해오면서 수많은 언론기관을 만들고 또 장악하고 무슨 단체를 만들고 장악하고 또 그러면 학교 교육은 어떻습니까? 정교조 해가지고 20년 넘어갑니다. 그 세월이 이렇게 정신에 작용할 수 있는 주요 그런 모든 기관 요소에 얼마나 그들이 활동을 하고 힘을 넓히고 작용을 했느냐 이걸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 속에 국민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맹세기 우파라는 사람들 그 활동 얼마나 했습니까? 거의 배제되고 물러나고 현상 유지하는데 급급했죠. 자기 기업 유지하는데 급급, 자기 정치력 유지하는데 급급 그랬는데 어떻게 이 힘 차이가 안 나겠습니까? 엄청나게 나죠. 이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현재. 자,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견제를 하든 개혁을 하든 방어를 하든 누가 하냐? 바로 기득권 안에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제 조금 쉬고 구경해도 돼요. 기득권 안에서 방어도 하고 공격도 하고 하는 거 왜? 각자 이익을 지키고 살기 위해서. 원래 기득권은 지키다 안 되면 패배해서 던지고 쓰러지면 몰라도 절대 자기 이해관계는 안 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도 다투게 되고 방어도 하고 공격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또 개혁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개혁을 시도한 정권마다 오히려 기득권의 저항에 직면한 게 그런 거 아니에요.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랬잖아요, 여러분. 개혁을 시도 많이 했잖아요. 어느 역대 정부보다, 정권보다. 그런데 결과가 저렇잖아요. 물론 그렇게 개혁을 할 때는 강력한 조직, 그렇게 인사를 해서 요직 요소에 능력 있고 정말 배신 안 할 사람 우군을 심어놓고 그리고 국민을 설득해 가면서 언론의 지지를 받아가면서 이제 해야만 되는데 이제 그 부분이 박 전 대통령은 없이 그냥 개혁은 또 다른 과거 어떤 정권보다도 여러 가지를 하려다 보니까 다만 이제 국민 지지 속에 하려고 했죠. 근데 국민 지지라는 거 급변하잖아요. 그걸 뒤흔들어 버리면 바뀌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결국은 이제 자초했다 이렇게 봐지는데요. 그만큼 개혁이란 것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재 정권 문 대통령도 또 이제 실감하게 되지 않겠냐 이렇게 봐져요. 나름대로 여기저기 개혁하고 싶을 거니까요. 개혁은 참 어렵습니다. 아무튼 그런데 개혁을 이제 원만하게 하려면은 아까 힘을 심어놓고 그 다음에 개혁의 방향이 정말 국민이 원하고 이 국가를 위한 길하고 정확하게 일치돼야죠. 그 개혁한다는 게 방향이 엉뚱한 데를 두고 개혁한다라면 이건 참 곤란하죠. 이제 그러니까 정확한 국가를 위한 이 길이 바로 국가를 위하고 국민을 위한 길이다. 행복을 위한 길이다. 분명해도 개혁은 어렵다고 내가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참 기득권의 저항은 무섭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길이 다른 길일 때는 저항이 이제 더 크겠죠. 근데 안 클 수도 있어요. 왜냐? 어떻게 뭐가 전도돼 가지고
뜻을 일치해가지고 국민이고 기득권이고 그 길이 국가를 위한 길이야 이러고 힘을 합해 나갈 수도 있다는 거지. 실제로는 아닌데도 그거는 이제 국민의 선택이다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국민이 그 운명을 선택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이제 그게 뭐겠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세요. 그런데 정말 누가 봐도 이거는 국민의 인권, 자유, 평등, 행복을 위해서 꼭 필요한 길이다. 화합하는 길이고 능력을 기르는 길이고 또 창의력을 발휘하는 길이다. 이 길로 개혁에 나간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결국은 그렇게 되고 대한민국 앞길은 밝겠지만은 그거하고 반대길로 개혁이 이루어진다. 그건 개혁이 아니고 침몰이 되는 것이고 그러겠죠. 아무튼 이제 그 판단은 누가 하느냐? 바로 기득권에, 정치권에, 국가 공무원, 언론기관, 그 힘 있는 기관에서 판단해야 되고 또 국민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기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판단을 하고 제대로 해야 되겠고 그것이 잘못됐을 때는 스스로 선택이니까 받아들여야 될 것이고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는 그동안에 여러분 많이 애썼습니다. 그러니까 좀 마음 쉬면서 관망해도 된다는 것이에요. 한번 지켜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은 또 이만 줄입니다. 그것도 저 노조다 뭐다 하면서 이렇게 힘이 커지면서 진급하고 결국은 편집이고 집행이고 이런데 권한을 다 확보해버린 층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가는 거 아닙니까? 전체가 이제 그렇게 다 됐으니까 그게 이제 힘 아닙니까? 당장에 언론노조, 지금 언론노조 가입 안 된 그런 언론기관 몇 개나 됩니까? 그 언론노조 민노총 소속이잖아요. 이렇게 다 돼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게 바로 힘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네이버 딱 들어가 보세요. 거기 많은 언론기관 이름이 쭉 나옵니다. 참 10년, 20년 전에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언론기관도 많이 있는데 수없이 생겼어요. 그리고 뭐 기자들이 수만 명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나라 기자 이런 말을 듣고 사는 사람들이 수천 명 넘고 수만 명 안 될까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디서 활동합니까? 다 온라인, 인터넷 쪽에서 활동하는 거 아닐까요? 왜냐하면 이 지면을 옛날처럼 발행해가지고 언론기관이 유지되고 그게 안 되거든요. 발행부서가 가장 많다는 그런 언론기관도 지면 가지고는 적자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 그 바탕을 이루고 있는 것이 네이버 안에 올라있는 언론기관들 한번 보세요. 명칭들 어떻습니까? 거기 우파라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냐면은 수많은 그런 노력을 해오면서 수많은 언론기관을 만들고 또 장악하고 무슨 단체를 만들고 장악하고 또 그러면 학교 교육은 어떻습니까? 정교조 해가지고 20년 넘어갑니다. 그 세월이 이렇게 정신에 작용할 수 있는 주요 그런 모든 기관 요소에 얼마나 그들이 활동을 하고 힘을 넓히고 작용을 했느냐 이걸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 속에 국민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맹세기 우파라는 사람들 그 활동 얼마나 했습니까? 거의 배제되고 물러나고 현상 유지하는데 급급했죠. 자기 기업 유지하는데 급급, 자기 정치력 유지하는데 급급 그랬는데 어떻게 이 힘 차이가 안 나겠습니까? 엄청나게 나지요. 이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현재. 자,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견제를 하든 개혁을 하든 방어를 하든 누가 하냐? 바로 기득권 안에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제 조금 쉬고 구경해도 돼요. 기득권 안에서 방어도 하고 공격도 하고 하는 거 왜? 각자 이익을 지키고 살기 위해서. 원래 한국 때죠. 이럴 때나 가능한 겁니다. 이럴 때나. 자, 그런데 또 그보다는 못하지만 또 개혁하는 계기가 있습니다. 혁명이라도 좋고 구테타라도 좋고 완전히 뒤집어 가지고 새로 싹 쓸어내고 새 판을 짜는 경우 이럴 때 또 개혁이 그나마도 좀 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득권 그 힘을 유지시키고는 개혁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이런 게 그래서 개혁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득권 몇 명을 처벌하고 밀어내고 직위를 뺏고 한다고 해서 개혁이 되느냐? 안 돼요. 그거 다시 돌이켜서 또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득권이 반발해서 다시 쳐들어오기 때문에 안 되죠. 그래서 기득권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개혁은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개혁하는 길이 없냐? 있어요. 장기적으로 하는 것이죠. 현재 세대는 그저 견제나 하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서로 합의하에 어느 정도 양보하에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 시스템이나 법에 의해서 세월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화하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개혁. 그리고 조금 이따 말씀드릴 저 잘하는 세대들의 정신을 교육해 가지고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이어지면서 하는 개혁, 이런 것만이 이제 성공할 수 있는 것이죠. 잘하는 세대들을 교육을 올바로 하는 거예요. 10년, 20년, 30년 앞두고 이렇게 해야만 개혁이 성공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자라나는 세대들의 정신이 바뀌잖아요. 인생관, 가치관, 행동, 모든 것이 습관적으로 딱 바뀌고 자리를 잡아서 그들이 나라를 경영하고 기업을 경영하고 가족을 이끌어갈 때 여기에서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렇게 세대가 한 세대, 두 세대 바뀌면서 완전히 이제 개혁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면 되고, 또 국가가 무너지고 정신 가치관이 무너지고 잘못된 풍습이 나오는 것도 그것이 반대로 되었을 때 그렇게 나옵니다. 이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파 진영이 어떻습니까? 지리멸멸, 어떻게 보면 오합지졸, 이런 기분 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지율이 어떤가요? 여론조사 꼭 믿을 바도 아니지만은 형편없죠. 역대로 우파 정당들 지지율이 이렇게 떨어진 적이 있었습니까? 수십 년간 엄청나게 잘못했어도 이렇게 떨어진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득권 그 힘을 유지시키고는 개혁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이런 게 그래서 개혁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득권 몇 명을 처벌하고 밀어내고 직위를 뺏고 한다고 해서 개혁이 되느냐? 안 돼요. 그거 다시 돌이켜서 또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득권이 반발해서 다시 쳐들어오기 때문에 안 되죠. 그래서 기득권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개혁은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개혁하는 길이 없냐? 있어요. 장기적으로 하는 것이죠. 현재 세대는 그저 견제나 하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서로 합의하에 어느 정도 양보하에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 시스템이나 법에 의해서 세월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화하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개혁. 그리고 조금 이따 말씀드릴 저 잘하는 세대들의 정신을 교육해 가지고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이어지면서 하는 개혁, 이런 것만이 이제 성공할 수 있는 것이죠. 자라나는 세대들을 교육을 올바로 하는 거예요. 10년, 20년, 30년 앞두고 이렇게 해야만 개혁이 성공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자라나는 세대들의 정신이 바뀌잖아요. 인생관, 가치관, 행동, 모든 것이 습관적으로 딱 바뀌고 자리를 잡아서 그들이 나라를 경영하고 기업을 경영하고 가족을 이끌어갈 때 여기에서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렇게 세대가 한 세대, 두 세대 바뀌면서 완전히 이제 개혁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면 되고, 또 국가가 무너지고 정신 가치관이 무너지고 잘못된 풍습이 나오는 것도 그것이 반대로 되었을 때 그렇게 나옵니다. 이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파 진영이 어떻습니까? 지리멸멸, 어떻게 보면 오합지졸, 이런 기분 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지율이 어떤가요? 여론조사 꼭 믿을 바도 아니지만은 형편없죠. 역대로 우파 정당들 지지율이 이렇게 떨어진 적이 있었습니까?
수십 년간 엄청나게 잘못했어도 이렇게 떨어진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IMF를 불러일으켜서도 이렇게 떨어진 적이 없어요. 물론 여론조사 상에 잘못된 거라 해도 좀 심하지 않아요? 더더구나 홍준표 씨가, 그때 홍준표 후보입니다, 24% 정도 얻었습니다. 여차 있으면 더 크게 얻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파 국민들이 여전히 존재하나, 아마도 뭐 몇몇이 있겠지만은 대다수는 학생 시절부터 운동권이든 어떻게 하든 뭐 파괴를 받으면서 했던, 굉장히 그런데 많이 심취하고 열렬히 뛰어다니고 이런 사람들 아니었겠나 싶어요. 그렇게 10년, 20년, 30년, 40년의 세월이 흘러가지고 지금 50대, 60대, 70대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오랜 과정을 거치면서 단체도 만들고 조직도 키우고 장악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힘을 확대시켜 왔다는 거죠. 끝없이 지금까지. 그래서 그 힘이 만개하고 있다, 꽃을 피우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면은 자, 여기서 이미 어떻게 됩니까? 힘 차이가. 당장의 언론만 해도 그렇잖아요. 요즘 언론, 도대체 우파 언론이다 할 수 있는 게 보입니까, 여러분? 왜 그렇게 됐을까요? 과거에는 안 그랬는데. 그것도 저 노조다 뭐다 하면서 이렇게 힘이 커지면서 진급하고 결국은 편집이고 집행이고 이런데 권한을 다 확보해버린 층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가는 거 아닙니까? 전체가 이제 그렇게 다 됐으니까 그게 이제 힘 아닙니까? 당장의 언론 노조, 지금 언론 노조 가입 안 된 그런 언론기관 몇 개나 됩니까? 그 언론 노조 민노총 소속이잖아요. 이렇게 다 돼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게 바로 힘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네이버 딱 들어가 보세요. 거기 많은 언론기관 이름이 쭉 나옵니다. 참 10년, 20년 전에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언론기관도 많이 있는데 수없이 생겼어요. 그리고 뭐 기자들이 수만 명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나라 기자 이런 말을 듣고 사는 사람들이 수천 명 넘고 수만 명 안 될까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디서 활동합니까? 다 온라인, 인터넷 쪽에서 활동하는 거 아닐까요? 왜냐하면 이 지면을 옛날처럼 발행해가지고 언론기관이 유지되고 그게 안 되거든요. 발행부서가 가장 많다는 그런 언론기관도 지면 가지고는 적자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 그 바탕을 이루고 있는 것이 네이버인데, 네이버 안에 온라인 언론기관들 한번 보세요. 명칭들 어떻습니까? 거기 우파라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냐면은 수많은 그런 노력을 해오면서 수많은 언론기관을 만들고 또 장악하고 무슨 단체를 만들고 장악하고 또 그러면 학교 교육은 어떻습니까? 정교조 해가지고 20년 넘어갑니다.